조선 숙종 임금님 시절 한양도성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호 집안이 있었습니다. 3대를 이어 쌓아올린 재산, 그 집 곳간은 쌀이 넘쳐 흘렀고 기름진 논밭은 한눈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안이 딱 한 대 만에, 단 몇 해 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둑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불이 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라에서 재산을 빼앗아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끓는 물 속에서도 그것이 끓는 줄 몰랐던 개구리 한 마리의 이야기. 편안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편안함에 눈이 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숙종 임금님 시절 한양도성 북촌 언저리에 최참판댁이라 불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3대째 부를 이어온 집안이었는데요. 초대 최노인께서 장사 수완이 워낙 뛰어나셔서 논밭을 하나 둘 사들이시더니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과거에 급제하여 참판 벼슬을 지내셨거든요. 그러니 집안의 이름에 참판이라는 직함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참판댁 기와집은 얼마나 번듯했냐면요. 대문 앞에 서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만큼 높다란 담장이 쭉 둘러쳐져 있었고 안마당에는 우물이 2개나 있었습니다. 뒤뜰에는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가 철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지요. 봄이 되면 살구꽃 향기가 마당 가득 퍼지고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마당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만 해도 수십 명이었고 논밭은 얼마나 많은지 마을 어르신들이 저 댁논을 다 걸어서 돌면 하루가 다 간다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댁을 가리켜 저 댁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만 받아먹어도 배부르겠다고 하였으니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탄탄하기 그지없는 집안이 어찌하여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집안 당주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좋은 집안의 3대 당주 되시는 분이 바로 최치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 젊은 시절의 과거를 2번 치렀으나 번번이 낙방하고 결국 가업에 의지하여 사는 양반이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기죽어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내가 비록 벼슬은 없으나 한양도성에서 나만큼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하며 가슴을 쭉 펴고 다니는 인물이었거든요. 키는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반듯하여 젊은 시절엔 제법 미남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50이 넘어서는 배가 술 단지처럼 불러오고 얼굴엔 기름기가 좔좔 흘러 주변에서는 나으리 얼굴에 삼겹살 구우면 되겠소 라는 농담도 돌았다니다. 본인은 그 농담이 자기 부유함을 인정해주는 말로 알고 껄껄 웃으며 넘겼으니 참으로 낙천적인 분이셨습니다. 치선 나으리의 하루 일과는 어찌 됩니까?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뜨도록 주무시다가 일어나 진지를 드시고 오후가 되면 사랑채에서 친구들을 맞으셨습니다. 저녁이면 술이 빠지는 법이 없었고 밤이 깊어지면 드르렁 코를 골며 주무셨습니다. 세상에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매일이 그날 같고 그날이 매일 같았습니다. 이런 치선 나으리를 두고 마을 어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참판댁 당주는 조상이 물려준 복을 2 손으로 퍼내고 있는 격이야. 하지만 그 말이 치선의 귀에 들어갈 리 없었고 들어갔다 해도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최치선 곁에는 아내 안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속이 깊고 살림을 알뜰히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참고왔다는 말을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눈매가 맑고 입술이 고운 분이셨어요. 이마에 생긴 가는 주름도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처럼 단아하고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살림을 어찌나 빈틈없이 꾸려나가시던지 곳간에 쌀 한 톨, 장독대에 간장 한 방울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종이에 일일이 수지를 적어 올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니
남는 것이 이만큼이다 하고 치선에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치선은 그걸 듣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여보. 뭘 그리 조잘조잘 따지고 앉았소. 우리 집이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까짓 것 좀 쓴들 어떻겠소. 당신은 살림만 알뜰히 하면 되지. 밖의 일은 나한테 맡기시오. 부인은 그 말이 영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 앞에서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남편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 부인은 혼자 조용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며 집안 살림의 실핏줄을 하나하나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채우듯이 묵묵히 혼자서. 최참판 댁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치선에 붙인 때부터 이 집 일을 해왔으니 사실상 집안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돌쇠였습니다. 체격은 다부지고 손이 크고 거칠었는데 성품은 또 얼마나 따뜻했는지 집안 어린 노비들이 돌쇠 아재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돌쇠는 성격이 우직하고 과묵한 편이었는데 눈치가 빠르고 일 처리가 깔끔하여 부인 안씨께서 특히 믿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치선 나으리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요즘 서쪽 논밭의 수확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사옵니다. 그 까닭을 살펴보니 논두렁이 여러 곳 무너져서 물댈 길이 막혔사옵니다. 어서 손을 보지 않으면 내년 농사도 크게 줄 것 같사온데 이를 어이하면 좋을는지요. 치선은 술잔을 기울이다 말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뭐, 그게 지금 내가 알아야 할 일이냐?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나서야 하느냐? 돌쇠는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났지만 눈빛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집이 걱정이다. 충직한 사람의 말을 흘려들은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었는데 치선 나으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최치선의 하루는 대략 이랬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진지를 드시고 오후가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한바탕 투전을 벌이셨습니다. 투전이란 요즘으로 치면 화투나 트럼프 같은 노름이었는데 치선 나으리는 이 투전에 워낙 재미를 붙이셔서 시작하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한판 붙어보세 그려. 치선은 투전판에서 이기면 껄껄 웃고 지면 에이 다음 판에 만회하면 되지 하며 더 판돈을 늘렸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저 즐거운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에 투전으로 나가는 돈이 적잖았지만 치선의 눈에는 그게 그냥 재미삼아 쓰는 용돈쯤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안주는 늘 거하게 차렸는데 육포의 생선전, 두부찜에 갈비찜까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사랑채 문 밖으로 흘러나와 지나가는 행인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문지기 아이가 오늘 저녁도 거하게 드시는구먼 하며 군침을 삼켰다니까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웃다 보면 밤이 깊어졌고 치선은 퇴청한 관리 마냥 느긋하게 안채로 들어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자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태평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처마 끝에 걸린 것처럼 아름다운 날이었는데 최참판댁 대문 앞에 낡은 장삼을 걸친 노승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데다 주름이 깊고 피부는 오랜 풍상으로 거무튀튀했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맑고 깊은 스님이었습니다. 소승은 혜관이라 하옵니다. 먼 길을 오다 오늘 밤 하룻밤 머물 곳을 찾아왔나이다. 문지기 노비가 안으로 들어가 알렸더니 치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이 뭘 안다고.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줘서 보내거라. 그런데 마침 안채에서 이 말을 들은 안씨 부인이 조용히 나오셨습니다. 여보, 저리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채 모시지요. 노승께서 먼 길을 오셨을 테니 하룻밤 쉬어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청을 마지 못해 들은 치선은 혜관 스님을 사랑채에 드렸습니다.
그날 밤 혜관 스님은 치선에게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어찌 됩니까? 치선은 술잔을 내려놓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허허 뜨거우니 얼른 뛰쳐나오겠지요. 혜관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지요. 그러하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찌 됩니까? 미지근한 물이면 그냥 가만히 있겠지요. 따뜻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요. 스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옵니다.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 속에서는 뛰쳐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그 물이 아주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구리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편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스님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랑채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선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됩니까? 펄펄 끓어올랐을 때는 이미 뛰쳐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개구리는 편안한 채로 죽고 맙니다. 그날 밤 혜관 스님의 이야기는 딱 거기서 끝났습니다. 시선은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싶어 허허 그러하군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혜관 스님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참판 댁에 새로운 손님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봉학이라는 자였습니다. 나이는 치선과 비슷하고 말재주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치선의 어깨를 탁 치며 아이고, 나으리,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습지요. 나으리 명성은 한양에 자자하옵니다. 하며 싹싹하게 굴었거든요. 생긴 것도 제법 반듯하고 옷도 번드르르하게 차려입어 첫눈에 믿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치선은 그런 사람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웃어주는 사람. 이봉학이 딱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봉학의 직업은 사실 뭐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장사 저 장사 손을 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돈을 끌어오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상한 투자 브로커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봉학은 늘 번드르르하게 차려입고 말도 청산유수로 잘했습니다. 게다가 치선에게는 항상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치선은 이봉학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이런 친구를 두어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자신을 겨냥한 화살이라는 것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봉학이 처음 들고 온 제안은 이랬습니다. 나으리, 평안도 쪽에 큰 광산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돈을 대면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합니다. 소인도 이미 조금 넣었사온데 나으리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치선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광산이라. 위험하지 않겠소. 위험이라뇨. 이미 여러 양반네들이 참여하셨고 벌써 수익이 나오고 있다 하옵니다. 나으리께서는 명성도 있으시고 재산도 있으시니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더욱 크게 되시지요. 치선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뭐든 자기를 추켜 세워주는 말에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약간의 돈을 이봉학에게 건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봉학은 환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수익이 났사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짜로 돈이 돌아왔습니다. 조금이지만 번 것이었습니다. 치선은 껄껄껄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것 봐라. 이봉학, 자네 말이 맞았구먼. 물은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개구리는 2 다리를 쭉 뻗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안씨 부인은 이봉학이라는 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눈빛이 영 수상하옵니다. 말은 번드르르 하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싹싹하고 너무 친절한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했습니다.
치선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허, 여보. 당신은 왜 그리 의심이 많소? 이봉학은 내 벗이오. 저번에 돈도 돌려줬잖소. 의심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그건 더 큰 돈을 끌어내려는 미끼일 수도 있사옵니다. 한 번 조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큰 것을 노리는 법이라 하옵니다. 미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오. 그냥 살림이나 잘 챙기시오.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빨개졌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혼자 조용히 눈물을 훔쳤을 뿐입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쌓아온 그 직감. 여인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감을 치선은 단 한 번도 귀담아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림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물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개구리는 여전히 눈을 반쯤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봉학은 한 번 성공을 맛보게 해주고 나서 점점 더 큰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나으리, 이번에는 한양 서쪽에 주막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길목이 어찌나 좋은지 하루에 장꾼들이 수백 명씩 지나다닌다 합니다. 여기 투자하시면 분기마다 수익이 들어옵니다. 치선은 이번엔 좀 더 선뜻 돈을 냈습니다. 첫 번째 때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을. 한 번 믿어봤더니 잘 됐으니 이번엔 더 크게 해야지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아예 나으리 논면 맞이기를 담보로 하여 큰 고리 대금을 놓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봉학은 말했습니다. 노는 그냥 놔두면 해마다 조금씩 수확이 나옵지요. 그런데 그 논을 담보로 큰 돈을 굴리면 몇 대로 불릴 수 있사옵니다. 나으리,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치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봉학이 또 말을 보탰습니다. 다른 나으리들은 이미 다 참여하셨는데 이 덱만 빠지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이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치선은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서쪽 논 새 맞이기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안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논은 시아버지께서 이 논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거든요. 돌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치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서쪽 논을 담보로 잡히셨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그 논에서 나오는 수확이 이 집안 식구들 겨울 양식의 절반이옵니다.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올 겨울을 나기도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 이봉학이라는 자가 소인 눈에 심히 수상하옵니다. 뭐라, 이놈, 내 주제에 나으리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치선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그저 걱정이 되어서. 나가거라. 머슴 주제에 나으리 살림을 왈가왈부하다니. 당장 이 댁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돌쇠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그 두꺼운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안에 뭔가 큰 일이 닥칠 것 같아서였습니다. 발걸음을 떼면서도 자꾸 최참판대 기와지붕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충직한 사람을 내쫓은 대가는 훗날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 무렵 최참판댁의 곳간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가을이면 쌀 가마니가 층층이 쌓이고 콩이며 팥이며 잡곡들이 그득그득 들어찼거든요. 그 곳간 문을 열면 먼지 섞인 쌀 냄새, 고소한 콩 냄새가 훅 풍겨 나왔고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해 가을 안씨 부인이 곳간 문을 열었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쌀 가마니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콩도 줄었고 팥도 줄었습니다. 부인은 손으로 쌀 가마니를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재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니 확실했습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런데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밥상은 여전히 풍성했습니다. 고기도 올라오고 생선도 올라왔습니다.
치선 나으리는 매일 술을 드셨고 손님이 오면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안에서는 살이 빠지고 있는데 겉에서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처럼 이 집은 속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텅텅. 최참판댁에 딸린 노비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월량이 예전만 못하지 않소. 그러게요. 작년엔 명절에 비단 한 감씩 주셨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군요. 나으리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집안이 예전 같지 않소. 마당에도 잡초가 많아졌고 행랑 지붕도 안 고치고 있지 않소. 그들은 수군수군했지만 치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치를 보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비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복덕이라는 여인이 안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저 동쪽 행랑에 사는 막수의 내외가 며칠 전에 야밤에 짐을 싸서 나가버렸사옵니다. 나가다니 어디로? 모르겠사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하더군요. 안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비가 도망간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이 기울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배가 기우는 것을 쥐가 먼저 느끼듯이 사실 최치선도 가끔은 느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논밭에서 나오는 수확이 줄었고 이봉학에게 넣은 돈이 예상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곳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어? 3대째 이어온 집안인데 아직 기와집도 있고 논밭도 있고 조금 줄었다 해도 괜찮아. 그 생각 하나로 모든 걱정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면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치선은 재산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물은 이미 꽤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여전히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축 늘어지고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편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실바람에 실려오는 어느 날 이봉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싹싹하고 밝은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나으리, 사실은 일이 좀 안 되었사옵니다. 뭐가 안 됐다고? 광산 쪽이 수몰이 되었사옵니다. 갱도에 물이 차올라 모든 것이 끝났다 합니다. 주막은 불이 났고요. 투자금이 다 날아갔사옵니다. 치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다 날아갔다고?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이봉학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봉학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치선이 자세히 보니 이봉학의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표정은 미안한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쪽 논 세마지기의 담보 기한이 이미 지나 그 논이 이봉학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치선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오래전 해관 스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편안하니까 뛰쳐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아주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편안하게 죽습니다. 치선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설마 그 이야기가 나를.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돌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으리, 서쪽 논을 담보로 잡히시면 안 됩니다. 안씨 부인의 눈물도 떠올랐습니다. 노비들이 야밤에 짐을 싸서 나갔다는 이야기도. 내가 개구리였단 말인가.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칼처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불을 꼭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뜻밖에도 개관 스님이 다시 최참판댁을 찾아왔습니다. 치선은 이번에는 직접 대문으로 나가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그 도도하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지치고 수척해진 얼굴로. 수염도 제대로 다듬지 않아 더부룩했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나으리,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둘이 마주 앉자 치선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날 그 개구리 이야기. 혹시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승은 그저 이야기를 드렸을 뿐이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으리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나으리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치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님, 이미 늦은 것입니까? 스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물 밖으로 뛰쳐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늦지 않은 것이옵니다. 그러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물은 지금도 끓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치선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 무렵 이봉학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대담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싱글벙글한 얼굴로. 나으리, 사실은 아직 기회가 있사옵니다. 지난번 일은 소인 탓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었사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지난번 손실을 다 만회하실 수 있사옵니다. 치선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봉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봉학의 눈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고요? 탐욕이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탐욕이 눈 속에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보았던 것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아마도 눈이 뜨였기 때문이겠지요. 이봉학. 예, 나으리. 나가시오. 이봉학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소인의 말씀을 더 들어보시면. 나가라고 했소. 그리고 이 댁에 다시는 발걸음 하지 마시오. 치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봉학은 입술을 실룩거리다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치선의 재산은 크게 허물어진 뒤였습니다. 이봉학을 내보낸 날 저녁, 치선은 난생 처음으로 직접 북간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삐걱 하고 오래된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먼지 냄새와 빈 공기가 훅 밀려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구수한 쌀 냄새, 고소한 콩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쌀 가마니 몇 개, 콩 한 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으로 논밭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안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하나씩 짚어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동쪽 논, 지난해 담보로 잡혀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서쪽 논 새마지기는 이미 이봉학이 가져갔고요. 북쪽 밭은 새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나가고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남은 건 이 기와집과 뒤뜰의 작은 밭 하나입니다. 치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다냐고. 그렇습니다. 나으리. 두 사람 사이에 기나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찬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치선은 그 흔들리는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봉학이 소개해준 고리대 금업자였습니다. 품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으리, 이 문서 보시옵소서. 나으리께서 작년 여름에 이 기와집을 담보로 내주셨사옵니다. 치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이봉학 나으리를 통해서 문서에 도장을 찍으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치선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취기가 오른 날 저녁 이봉학이 여러 문서를 들고 와서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술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눌렀던 것이
그게 집담보 문서였단 말이냐? 기한이 다음 달까지이옵니다. 돈을 갚지 못하시면 이 기와집도 저희 것이 됩니다. 치선은 그 자리에서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풀썩 주저앉으면서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기와집이.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아들 최명진이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22살. 아버지와 달리 눈빛이 또렷하고 입술이 굳게 담은 청년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몸이 단단해 한눈에 봐도 아버지보다 의지가 강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돌아간 뒤 명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치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에 이 꼴을 보이다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십시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님, 명진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 대신 결기가 차 있었습니다. 지금 자책하실 때가 아닙니다. 우선 이 기와집을 지켜야 합니다. 소자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치선은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이 아이가 이렇게 단단한 아이였는데 나는 그동안 이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있는 집 아들로만 알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명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의 친척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봉학이 저지른 사기의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의 손에는 아버지가 이봉학에게 건네준 돈의 목록, 그리고 이봉학이 다른 양반 댁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가로챘다는 증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이봉학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봉학, 관아의 명이다. 나오너라. 이봉학은 담을 넘어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입고 다니던 그가 담장에 걸려 찢어진 옷으로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누군가 꼴 좋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저 사람한테 속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더군 이라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이봉학에게 치도곤 50대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로챈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명진은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명진이 무릎을 꿇고 소자가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약조했거든요. 그 눈빛이 하도 진지해서 어른도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척 어른이 내가 보증을 서만하고 나서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기한 내에 고리대금업자에게 갚았습니다. 기와집을 지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치선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씨 부인도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명진아, 내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집안을 살린 건 어머님이시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알뜰히 아끼고 모으신 것이 있어서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치선은 안씨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선은 부인 앞에서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와집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최치선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지어본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아직 자고 있는 새벽, 혼자 부엌에 가서 가마솥에 물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부싯돌을 어찌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끙끙댔습니다. 손가락을 두어 번 불에 대었습니다. 겨우겨우 불을 피우고 나서 치선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솥 안의 물 같았구나. 처음엔 차갑고 조금씩 미지근해지고 그것도 모르고 편안하다 느끼고 있었으니. 그런데 지금 이 아궁이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은 어떤가? 온몸이 불편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나왔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신은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불편함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나는 지금 물 밖에 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치선은 아들 명진과 함께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쫓겨난 돌쇠는 한양 도성 외곽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 둘이 딸린 살림이었는데 초가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치선이 돌쇠의 집 대문 앞에 서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돌쇠야. 안에서 한참 만에 돌쇠가 나왔습니다. 나으리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나으리? 치선은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귀가 막혀 있었느니라. 충직한 너를 내쫓은 것이 내 가장 큰 잘못이었다. 돌쇠는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서 치선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인이 황공하옵니다. 아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다. 돌쇠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큰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하마터면 소리내어 엉엉 울 뻔했습니다. 돌쇠는 다시 최참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집이었습니다. 기름진 밥상은 사라지고 나물 반찬에 된장국이 올라왔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만 먹었습니다. 투전판도 사라졌고 손님 대접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치선은 직접 뒤뜰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미 잡는 법도 몰랐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흙을 파다 지렁이가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심은 만큼 나오고 가꾼 만큼 자라는구나. 안씨 부인은 그런 치선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예뻤는지 치선은 그때서야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보이다니.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들 명진은 그 무렵 작은 포목점을 시작했습니다. 친척 어른께서 빌려준 돈의 일부를 미천으로 한양 도성 시전 근처에 작은 점포를 하나 냈습니다. 비단과 무명을 사다 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명진은 이봉학과 달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물건 값을 정직하게 불렀고 품질에 자신이 있는 물건만 팔았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쌓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최서방네 포목점은 바가지 씌우는 법이 없다더라. 값도 싸고 좋다더구먼. 손님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수입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 소박하지만 진짜인 기쁨들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치선은 60이 넘었습니다. 최참판댁은 예전의 화려함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단단하고 온기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명진의 포목점은 이제 시전에서 알아주는 가게가 되었고 뒤뜰밭에서는 채소와 곡식이 알차게 자랐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그 집에서 일했고 복덕이 안학은 안씨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치선은 그 무렵부터 마을 어른들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저런데 나가나 하며 코방귀를 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맨 먼저 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씩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게요. 내가 살면서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였소.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러운 것도 숨기지 않고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다가 나중엔 숙연해졌습니다. 치선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시오? 치선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야 되지요. 안씨 부인에게 미안하고 돌쇠한테 미안하고 아들 명진이한테 미안하오. 진작에 눈을 뜨고 귀를 열었더라면 그 고생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러더니 치선이 빙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소. 그 모진 고생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더구먼요. 곳간에 쌀이 가득할 때는 몰랐던 것을 곳간이 텅 빌 때 배웠으니 인생이란 것이 참 묘한 것 같소.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치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치선은 뒤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은하수가 뿌연 무리를 이루며 하늘 끝에서 끝으로 흘렀습니다. 미지근한 물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안씨 부인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오늘 최치선 나으리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미지근한 물 속의 개구리. 어쩌면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그 개구리가 되어본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편안함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까운 사람의 진심 어린 말을 흘려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치선 나으리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 시절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아래 빨간 하트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바로 그 개구리였다 싶으신 분들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에서 제일 소중하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